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법률행위 해석 들어갈 차례죠. 교재 보시면 68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법률행위 관련해서 개념들 봤고 반사회적 행위까지 봤죠.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법률행위에 관한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서 뭐 계약이나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뭐 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합의를 했다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한 것인지 이걸 해석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데, 그건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 뭐 대표적인 판례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을이 임차인인데, 근데 임대차 계약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뭘 달았냐면 임대인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계약서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니까 임차인이 요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왜 나한테 권리금을 달라 그래? 그랬더니 특약으로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줘야지요. 그랬더니 임대인은 뭐라 그래요? 이 양반아, 내가 인정한댔지 준댔나?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야. 그러면 만약에 특약을 할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했다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정한다는 것은 준다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결국 어떤 의미로 약정한 것인지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이 해석은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임대인이 해요? 임차인이에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약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합의했다면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법원이 해야 될까요? 그래도 있죠. 그럼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원의 해석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교재 잠깐 보죠. 그 68쪽에 2번 해석의 주체라고 돼 있죠. 첫째 줄에 줄거두세요.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판례 박스의 내용을 보면 매매 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 볼 수 없다.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참아 주겠다는 것이지, 이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권리금은 보통 임대인에게 받아요?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거예요? 새로운. 그거 받는 것을 이 사람이 용인해 주겠다,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직접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이런 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요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갑이 각서를 써줬어요. 뭐라고 써줬냐면, 이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각서를 써줬는데 이 병이 이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을 못하자 을이 갑한테 당신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했으니 법적 책임을 지시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됐다는 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의 의미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또 뭐 다른 사건에서는 각서에다가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럼 걱정 말고 기다려라라는 것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판례 해석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공부한 게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예요. 그럼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려면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통설은 의사표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효과의사, 두 번째는 표시행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동기가 있어요. 동기.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럼 집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주거용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투자를 해봐야지 라는 동기를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게 돼요.
근데 우리 통설은 이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성요소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동기에 흠결이 생기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예요. 얘는 요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법률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우리가 이제 동기의 불법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러면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원칙은 유효해요.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통설의 입장에 의하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학설은 뭐 전통적으로 의사를 강조하는 의사주의 입장이 있고요. 의사주의론이 있고 표시를 강조하는 표시주의가 있어요. 물론 뭐 학설상으로는 절충주의, 실의사주의, 효력주의 등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를 강조하느냐, 표시를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의사 표시라는데 얘가 의사는 A예요. A. A라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는 B라고 했어요. 의사를 A라는 의사를 가지고 B라고 표시했다면 만약에 의사주의에 따르면 이 B라는 표시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중요한 건데 의사와 다른 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무효예요. 무효. 그럼 만약에 표시주의에 따르면, 표시주의라는 건 네 의사를 어떻게 알아? 표시됐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표시주의예요. 그럼 표시주의에 따르면 B라는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냐면 우리 민법은 소위 절충주의를 취해요. 절충주의. 둘을 좀 섞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시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진 절충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는데,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사직의 의사 없이,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기의 신임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내가 이제 사직서를 내면 울 사장님이 손 꼭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막 이럴 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상과는 달리 사장님이 바로 수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 만약에 의사주의에 따른다면 이 사직서 제출과 수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표시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어디로 기울어진다고 했죠? 표시주의. 그럼 우리 민법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칙이 유효예요, 무효? 유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는 비진의 표시라고 부를 거예요. 진의와 다른 것을 표시했을 때 원칙은 표시주의에 근접해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법은 제3법이 있었고 가족법, 신분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라고 했던 건 제3법이에요, 가족법이에요? 가족법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도 그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신분행위와 관련해서는 의사주의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일반 제3법에서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가족법상의 행위라는 말이 없는 한 우리는 표시주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 이 효과의사의 본체라는 것은 내심상의 의사가 본체라는 거예요? 표시상의 의사가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표시. 그럼 본체는 표시상의 의사지 내심의 의사를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교재를 한번 볼게요. 68쪽에 그 1번이에요. 1번. 해석에 의해 판례박스 있죠. 판례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68쪽 맨 위에 판례박스. 그 판례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첫째 줄 가운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이라고 해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상의 의사를 볼 수는 없고 뭘 보라는 거예요? 표시상의 의사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서로 의사가 달라요. 의사가 다르다면 뭐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시고요. 의사를 서로 알고 있다면 그 진위,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 판례 입장이고,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해석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자연적 해석, 두 번째는 규범적 해석, 세 번째는 보충적 해석이에요. 앞에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냐면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표의자와 상대방이 있다면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의사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표시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의사주의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얘가 표의자고 을이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표의자, 의사 표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건 의사주의에 가까운 거고요.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디에 근접한 거냐면 표시주의에 가까운 거죠. 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수험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자연적 해석에서 나오는 오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오표시 무해 또는 오표시 무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표시라는 건 표시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중요한 것이지 표시가 잘못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사례인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 둘이 기관총 매매 계약을 합니다. 적법한 것으로 가정하고 기관총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다가 좀 기관총이라고 쓰기 좀 그래서 계약서에다가는 피아노 10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B는 A에게 진짜 피아노를 줘야 돼요? 기관총을 줘야 돼요? 기관총 줘야죠.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이 표시는 잘못된 표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표시 무해, 오표시 무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역시 독일 사례인데 A와 B 사이에 A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B에게 도서관을 주겠다. 죽으면 준다고. 이걸 뭐라고 불렀죠? 유증. 죽으면 준다고 유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A와 B는 도서관이라고 불렀던 것이 진짜 도서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불렀던 도서관은 포도주 창고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야 우리 오늘 도서관 갈까? 이러면 한 잔 묵자?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밝혀지면 A의 유언 집행자는 B에게 진짜 도서관을 줘야 돼요? 포도주 창고를 줘야 돼요? 이걸 줘야죠. 표시가 잘못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이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쓸 때는 실수로 인접한 Y 토지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00번지고 이게 101번지인데 갑과 을은 100번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고 팔겠다고 합의했죠.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쓸 때는 몇 번지라고 잘못 썼다는 거예요. 101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토지인 101번지라고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체결한 매매 계약은 X 토지예요? Y 토지예요? X 토지고요. Y 토지는 표시가 잘못됐을 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표시 무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계약서에 Y 토지라고 잘못 적는 바람에 Y 토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됐어요. Y 등기가 이전됐다. 그러면 이 을 앞으로 경료된 Y 토지 이전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죠. 이게 왜 무효라고 했냐면 우리가 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실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Y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체결한 적이 없죠.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등기가 된 것은 실체 관계가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Y 토지 등기가 을에게 되는 바람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Y 토지 등기를 이전받은 거예요. 그러면 Y 토지 소유자가 을인 것으로 믿고 병이 이전 등기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없죠.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부동산을 샀을 때 권리자에게 샀다면 무조건 취득이고요.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죠. 얘 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무권리자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예외는 있었죠. 무권리자로부터 샀지만 뭐가 있을 때는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냐면 법률 규정.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취득할 수 있지만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한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갑이 이 을과 병에게 Y 토지 등기를 말소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오표시 무효에서 하나 또 주의하실 점 뭐가 있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지금 왜 틀리냐면 X 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착오가 없었어요.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했죠. 만약에 갑은 X 토지를 팔려고 했는데 을은 Y 토지를 사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두 사람은 X 토지에 대한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Y 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왜 말도 안 되냐면 우리가 계속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어때야 돼요? 성립이 돼야죠. 근데 Y 토지는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착오 취소란 말을 쓰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 사례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보면 72쪽을 한번 보세요. 자, 72쪽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면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옳은 것은? 그럼 지금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X 토지예요, Y 토지예요? X 토지죠. Y 토지는 글자 잘못 쓴 거고요. 그럼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죠? 정답이 좀 허무하지만 답은 1번이었어요. 1번이고 2번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틀렸죠? Y 토지는 계약한 적 없고요. 3번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뒤가 틀렸죠. 앞에는 맞아요. X 계약이 성립한 건 맞는데 착오 취소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Y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다 틀렸죠. Y 토지는 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고 따라서 취소란 말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5번 틀렸죠. X 토지에는 성립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적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은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총환결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갑이 을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행기가 되자 변제기에 을이 갑에게 50만 원만을 변제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변제한 거죠. 근데 5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갑이 을에게 영수증을 써줬는데요. 영수증에 뭐라고 써줬냐면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자 을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것은 나머지를 탕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돈 더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얘는 당신이 면제해 줬으니 나는 못 갚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아니 나는 면제해 줄 생각은 아니었고 요 돈이라도 좀 빨리 받으려고 한 거지 면제해 줄 생각이 아니었어 라고 둘이 다툼이 생긴 거야.
그럼 이 사건에서는 우리 법원은 영수증을 써준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50만 원은 탕감해 준 것이다. 그럼 자연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주의하실 점이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고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자연적 해석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자,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없으면 될까요? 상대방이 없으면 표의자만 보면 되죠. 그럼 상대방 없는 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행위. 우리 뭐 유죄포 이런 거 봤죠? 자, 두 번째는 법률 행위 중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분야가 어디라고 했어요?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죠. 가족법상의 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뭐 앞에 두 개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점은 당사자의 진위를 안 경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서로 진위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의사예요. 당사자의 진위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은어를 예를 드는데 은어는 이제 어떠한 문구를 표현했을 때 속뜻이 있죠. 그러면 은어를 썼을 때 중요한 건 이 문구 표현 자체가 중요해요? 속뜻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지들끼리 막 은어를 써요. 그러면 문구대로 이해를 할까요? 속뜻으로 이해할까요? 속뜻으로.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근데 지들끼리 쓰던 은어를 집에 가가지고요 할아버지한테 써요. 할아버지가 이 속뜻을 모르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할아버지는 당연히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문구 그대로. 그럼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썼는데 할아버지가 신세대셔. 듣고 바로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똑같은 할아버지에게 써도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뜻.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죠.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미를 알고 쓴다. 서로 의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자연적 해석인 거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규범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교도소에서 이제 은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교도소에는 그 담배를 강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도소 안에 있는 두 사람이 강아지 계약을 했어요. 강아지 계약을.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을은 갑에게 실제 개를 데려다 줘야 될까요? 담배를 줘야 될까요? 담배.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 갑이 교도소에서 만기 복역하고 출소를 했는데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일반 민간인하고 강아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개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을은 뭘 주냐면 개를 줄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 을이 민간인이긴 한데 얘도 이쪽 생활에 밝아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하는 순간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럼 을은 뭐 주겠어요? 담배 주겠죠.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같다라고 하면 의사를 알고 있다면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표현된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총완결 사건도 만약에 이 갑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줬어도 을이 실제로 갑이 면제해 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근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그때는 규범적 해석.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 있는데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모든 화재,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에 발생하는 모든 화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라고 각서를 특약사항으로 달았어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 이제 이게 불나버렸어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모든 화재가라고 했는데 이 화재가 발생한 건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예요. 불가항력. 그럼 모든 화재에 불가항력까지도 포함되느냐라는 건데요. 이 임차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서 모든 화재라는 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종업원의 잘못, 더 나아가 고객의 부주의까지도 내가 모두 책임지는 거지만 불가항력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럼 임대인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몰라 모든이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생각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무슨 해석해요? 규범,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모든 화재에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까지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규범적 해석이에요. 모든 화재 사건.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단하게 봤던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해석일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면 이 사람은 뭔 소리야? 나는 책임진다는 얘기는 아니야. 야, 최대한 협조하는 거니까 책임져야지. 서로 싸운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규범적 해석이에요. 이게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이렇게 구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인데 얘는 뭐 별로 안 중요해요.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 언제 하는 건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법률행위 내용의 간극이라는 건 공백, 틈 이런 걸 말해요. 간극이 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한 해석 방법이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갑이를 다치게 했어요.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에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게 합의 내용인데 이 합의에 따라서 을은 손해배상을 받고 갑한테 더 이상 더 달라고 안 할게, 청구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몇 년 후에 을에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해서 영구장애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자 을 측에서는 추가적인 배상을 해달라고 하고요. 갑은 아이 뭐야 너 예전에 다 받았다 그랬잖아 못 줘,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요, 후유증에 관한 합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죠. 합의 내용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간극,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메워내는 해석을 바로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불러요. 누구 입장에서 봐요? 제3자라는 건 우리 입장이에요. 일반인의 입장으로 볼 때 다 받았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영구장애 상태가 왔다면 추가 배상을 하라고 했을까요? 안 해도 된다고 했을까요? 해줘라.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건 판례 결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언제 하는 건지 보시면 돼요.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 공백이 있을 때 하는 해석이다라는 거죠.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68쪽에 일단 1번의 자연적 해석인데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표의자의 시각, 거기에 줄 그어두세요. 표의자의 시각. 그리고 69쪽에 동그라미 2번에 오표시 무의 원칙에 별표 2개 해두세요. 그리고 판례 박스 있는데 그 판례가 아까 우리가 봤던 사례야. 예를 들어 뭐 갑토지 계약을 했는데 을토지라고 잘못 썼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규범적 해석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가운데 부분에 누구 시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 시각 줄거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 끝에서 셋째 줄에 마지막에 결국하고 기억 나오죠. 기억. 거기 줄거두세요. 기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경우 니은 신분행위,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아닌 자연적 해석을 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이 세 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판례 박스 있죠. 규범적 해석의 사례인데 1번의 첫 단어가 총완결이죠. 총완결에만 줄거두시고요. 총완결 판례. 그 다음에 2번에 첫째 줄 따옴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협조를 최대로 한다. 최대한 협조합니다. 판례고 거기만 줄거두시고 3번은 모든 화재, 따옴표 안에 모든 화재 있죠. 거기에 줄거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보충적 해석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제3자 시각에 의하여 보충한 것으로 특히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거기까지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오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제목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해석의 방법을 봤어요. 요번에 나오는 건 해석의 기준. 해석할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순서가 나오는데 그
제목에만 줄 거두세요. 1번 괄호 1번에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고 2번은 사실인 관습, 3번은 임의 규정.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이죠. 그래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순서는 목사, 임신 이렇게 돼요. 목사, 임신.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라는 건 당사자의 의사를 말하고요. 사라는 건 사실인 관습, 임은 임의 규정, 신은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순서가 되냐면 법률행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의사죠. 조문을 한번 볼게요. 그 71쪽에 일단 맨 밑에 105조, 임의 규정의 105조를 볼게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랑 관계 없으면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사회 질서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한다. 그럼 임의 규정과 의사 중에서 어느 게 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위에 105조를 볼게요. 106조 위에 사실인 관습 조문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역시 임의 규정에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럼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한데요? 관습. 근데 거기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이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관습에 의한대요. 그럼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뭐에 따라야 돼요? 당연히 의사에 따라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표시 해석이니까 의사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의 관습, 그 지역의 관습, 임의 규정, 마지막에 이제 신의칙 이렇게 나오죠. 신의칙은 조리라는 건 그 사물의 근본 이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근본 이치에 따라서 해석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73쪽에 체크 플러스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심화과정 가면 5월달 가면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를 봤고요. 그럼 이제 법률행위를 봤으니 제일 중요한 법률행위 핵심 요소인 뭐가 나오겠어요? 의사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74쪽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뭐 효과의사 있었고 뭐 오른쪽에 3번에 표시행위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고. 아까 다 봤던 거고요. 본질에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있었고 3번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절충주의. 그러면 여기서는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일반적으로 제3법 관계에서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신분행위에는 뭐에 가깝다고 되냐면 의사주의. 거기까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효력 요건은 뭐 있었냐면 첫 번째는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을 것. 그렇죠? 일주일 지나면 원래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이가 있으면 성립은 하는 거예요. 근데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지만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것.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어떠해야 한다고 했냐면 확가, 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사회적 타당성까지 확가, 적사를 차례대로 본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의사 표시예요. 그럼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그리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비정상적 의사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그러니까 일단 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는 건 앞에 세 개. 비진이 통정 차오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뭐 쉽게 생각하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팝니다. 속아서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럼 집을 팔 때 사기는 당했지만 집을 판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요. 다만 집을 팔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이제 네 가지를 조무 순서로 107, 108, 109, 110조를 볼 텐데 비진이 표시는 아까 우리 사례를 들어서 봤던 거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 사립대학교 조교수 팔려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갑교수 물러나라고 맨날 데모하니까 이 갑교수가 학교 법인에 사직서를 냅니다. 근데 이 갑교수가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사직의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건 무마용으로 사직서를 내면 학교 법인 측에서 아이 갑교수 왜 그래? 좀 지나면 조용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반려해 줄 줄 알고 사직서를 낸 거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학교 법인이 자네의 뜻을 소중히 알겠다라고 하면서 수리를 바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만둘 마음이 아닌데 사직서를 냈으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게 비진위 표시예요. 그러면 원칙은 이 사직서 제출과 수리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은.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표시주의로 기울어졌죠. 그러면 원칙은 이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비진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 표시라는 건 반드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랑 상관없이 뭐 배우가 무대 위에 사는 대사, 이건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합니다. 자, 세 번째, 이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얘가 지금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잖아요. 그럼 얘는 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알고 합니다. 불일치를 알고 할 것. 만약에 불일치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착오의 문제예요. 착오라는 건 내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게 착오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비진위와 통정은 알면서 하기 때문에 소위 의식적인 흠결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착오는 모르고 하는 거라서 무의식적인 흠결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원칙은 유효합니다. 원칙은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교재를 볼게요. 조문을 한번 보죠. 자, 76쪽을 보세요. 107조 제1항. 일단 그 1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별표 2개.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에 별표 2개 해두시고 하는 김에 다 같이 할게요. 그다음에 81쪽에 보세요. 81쪽에 통정의 표시 있죠? 별표 2개 해두세요. 별표 2개. 그다음에 85쪽에 착오가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93쪽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사기 강박이죠. 거기에도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보통 이제 요 4개 비통 착사에서 보통은 이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1문제씩에서 4문제가 다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이고 보통은 2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어떤 게 2문제가 나올지는 그건 뭐 출제자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4가지 모두 다 똑같이 등가성을 가지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조문을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76쪽으로 돌아오셔서 107조 제1항 의사표시자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효. 단서조항.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원칙은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그럼 알았다는 건 이제 악이라는 거죠. 악이.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아, 내가 알 수도 있었는데 라고 했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몰랐던 거냐면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주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있다는 거냐면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무효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어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선이 이기만 하면 유효해요? 과실이 없어야 돼요? 과실이 없어야죠. 과실이 있으면 무효니까 선이 그리고 뭐가 되냐면 무과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유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유효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예외를 주장하는 무효 주장자, 이 표의자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비진위 표시고요. 두 번째는 통정호의 표시 볼 건데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갑의 채권자. 근데 이 갑이 돈을 계속 안 갚으면 얘가 이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 강제 경매를 당하기 싫으니까 친구랑 짜고 야, 네가 이거 산 것처럼 꾸며라고 해서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 허위로 매매한 척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제 집행 당하기 싫으니까 친구랑 짜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표시는 넘겨줬으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이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당연히 알고 하죠. 그런데 이 통정호의 표시라는 건 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얘랑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짜고 허위의 의사를 표시하면 우리 민법은 무효라고 정해요. 그러면 통정호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알고 할 것. 자, 여기까지는 뭐랑 같아요? 빚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은 하나죠. 상대방과 짜고 통정할 것, 합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비진위와 통정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혼자 했느냐, 짜고 있느냐. 그래서 학자에 따라 비진위 표시를 뭐 단독 허위 표시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는 지 혼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혼자 한 거고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요건 때문에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비진위 표시는 꼭 상대방이 있어야만 해요? 없어도 돼요? 비진위는 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없어도 돼요. 상대방 없는 행위에도 적용돼요. 근데 통정의 표시는 물론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조심하셔야 돼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려요. 왜 틀릴까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 볼 때 계약이 있었고요. 단독행위는 어떤 거 있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철회, 뭐 치철동추, 해해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건 뭐 있었어요? 유죄포 있었죠. 그러면 비진위 표시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든 없든 여기까지 모두 다 적용돼요. 근데 통정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 여기까지 통정이 적용되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통정 허위 표시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통정 허위 표시는 단독 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면 틀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차이점 받으시고. 그러면 나온 김에 같이 정리하면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없어도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효력의 문제예요. 비진위 표시는 원칙이 뭐였죠? 원칙이 유효.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근데 상대방이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에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럼 소유권 포기는 법률행위 종류로 보면 어디에 속할까요? 상대방 없는 유죄포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걸 비진위로 포기한 거예요. 그럼 이 비진위로 소유권을 포기했을 때 이게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의 포기는 아예 상대방이 없어요. 그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비진위가 상대방 없는 행위에 적용되면 그 효력은 언제나 유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그럼 요거 끝나면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착오를 볼 거예요. 착오. 착오는 취소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중요해야 돼요. 뭐 별것도 아닌데 자기 착오했다고 막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피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없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사항 가서 다 볼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 네 가지 뼈대만 좀 추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 중요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아무리 이 사람이 착오했다 하더라도 취소를 시켜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피해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취소를 해버리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니까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중과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실이라고 하면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보통 경과실의 경자는 생략해요. 우리가 과실이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경과실을 말해요.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주유의무를 일반적으로 게을리한 거예요? 현저하게 게을리한 거예요? 현저하게. 그러면 당신 취소권 안 줘.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경과실이 있었어요. 경과실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뭐만 아니면 된다고. 중과실만 아니면 되니까 일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 인정해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착오였는데 보통 일반적인 실수였다고 해서 취소권을 뺏진 않아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면 상대방이 피해보니까 너는 취소하지 못해 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 요건을 갖추면 취소. 마지막에 사기 강박. 뭐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사기 협박 다 아시는 거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되냐면 취소.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은 효력이 제일 기본이에요. 비진위 표시랑 통정허위 표시에는 취소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비진위 통정 앞에 두 개. 비진위 통정은 취소란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리고 얘는 유무효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무효지 취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와 사기 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예요. 그러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앞에 비통은 유무효에 관한 문제고 착사는 취소에 관한 문제예요. 요 네 가지를 볼 텐데, 근데 미리 좀 정리해 두실 건 뭐냐면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비통착사의 공통점은 첫 번째, 얘네들은 전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 얘네들은 공법행위와 소송행위,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공통점들이니까 미리 좀 챙겨두세요. 첫 번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조문을 마저 볼게요. 76쪽에 107조 있었죠. 1항부터 다시 볼게요.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이 항을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항이 바로 어떤 규정이에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에서 다 공통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럼 지금 조문 읽어보셨는데 조문에서요.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 돼 있어요.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였죠. 그러면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의는 전부 추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추정되어진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뭘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선의로. 그러면 제3자가 스스로 선의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악의를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갑이 을과 짜고 허위로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라고 했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죠? 갑. 이거 무효등기예요. 근데 등기가 을에게 돼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삽니다. 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얘는 지금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의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원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을 때 권리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지만 비통착사의 경우에는 법률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를 보호하는 이 규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한동안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비통착사. 나중에 해제 가면 그때 따로 해제를 볼 거고 그 전까지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지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병은 을의 등기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효등기를 신뢰해도 보호되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등기에 뭘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공신력은, 그러니까 무효등기 믿어봐야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얘가 보호되는 건 무효등기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선이긴 한데 과실이 있어요. 과실. 선이긴 한데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있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선의는 전부 추정되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입증할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 입증해야지. 선의는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라는 것은 일단 이 허위 표시에 터잡아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예요. 여기서 제3자라고 하면 일단 누구는 빼야 되냐면 포괄승계인. 대표적으로 포괄승계인 누구 있었죠? 특정 승계가 아니라 와장창 승계받는 사람? 상속. 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는데 을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
이 을이 사망해서 병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을의 법률상의 지위가 모두 병에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까요? 을과 같은 사람을 볼까요? 을과, 얘는 마치 당사자와 같은 사람이지 제3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3자라고 하면 일단 상속인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이건 비진이, 통정, 차고, 사유강박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고 선의면 됐지 무과실은 필요 없고요. 선의는 모두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의사가 중요할까요? 표시가 중요할까요? 이건 표시에 따르면 돼요. 그럼 표시주의에 따른다라고 하면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면 표시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겨요. 근데 가족법상 행위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의사. 그럼 가족법상 행위를 의사와 표시를 다르게 했어요. 그럼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겠죠. 이해되셨어요? 아까 우리가 볼 때 갑이 A라는 생각을 가지고 B라고 표시했어요. 의사와 다른 표시죠. 그럼 의사주에 따르면 표시는 유효예요? 무조건 무효예요? 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의사를 가지고 B라고 표시했어요. 의사주의는 뭐가 중요하죠? 의사. 그러면 이 표시는 유효예요?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예요. 의사와 표시가 다른데 중요한 건 의사니까. 그럼 표시주에 따르면 A라는 의사를 가지고 B라고 표시했다면 B는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서를 냈어요.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서를 냈다는 건 이건 공법행위예요? 사법행위예요? 사립대니까 사법행위예요. 근데 이 갑이 사립대 조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 국가에 사직서를 냅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실제로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되게 힘든 하루였어요. 그냥 막 민원인이 뒤에서 막 목 조르고 이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사직서를 냈는데 근데 알면서도 국가에서 그냥 의원 면직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진인데 알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거 무효예요? 그래도 유효해요? 그래도 무조건 유효해요. 왜냐하면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되면 무조건 유효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그 소송을 취하했다면 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소송행위죠. 소취하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뭐래?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엎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무조건요. 다른 말로 하면 소송행위에서 소취하를 했는데 그 소취하가 중요 부분 착오에 의한 거야. 그럼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표시하면 무조건 유효. 근데 신분에게 적용 안 된다는 건 같은데 얘는 적용 안 되는 이유가 정반대예요. 얘는 뭐 때문에? 의사. 그러면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결혼하겠다고 표시를 했대요. 비진이 표시로 그 표시는 원칙이 유효일까요? 그냥 무효일까요? 그냥 무효예요. 우리 판례 중에 입양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입양을 하겠다는 표시한 거야. 그 입양의 효력은 무조건 이거 입양은 재산상 행위예요? 가족법상이에요? 가족법상이죠. 그럼 입양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입양하겠다고 표시했다면 표시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당연히 무효죠. 구별되셨죠? 이건 공통적인 거니까 좀 봐두시고. 그래서 차례대로 볼 텐데 미리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76조 본격적으로 보시죠.